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의 민영빈이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전 발표는 정말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을 약간 배척하는 뉘앙스의 이제 정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전통적 삼각동맹, 한미일 안보 동맹 보강하고 강화 이 부분에서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2의 사드 사태로도 우려가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그 헌법에도 대남 그 적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연초에도 전술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써 작년 올해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미사일 고도화 실험을 한 상태입니다. 소위 평양 부근에서 쏘면은 1분도 안 돼서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실험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었다고 한다면은 중국은 북한과 동맹 체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라는 기반 하에서 경제 협력은 강화해 나갈 것이고, 또 한중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또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다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 번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큰 틀에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남북과의 정상화, 남북 간의 정상화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제 타격 언급을 하시면서도 북한에서는 사태 분쇄까지 펼치고 있는데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이 좀 있으시다면 말씀 주세요. 인간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일관된 원칙에 기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 간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하나의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정치적으로는 다른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반에 기초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이런 관계의 정립이라는 것이 그걸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무로서 규정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의 체계 하에서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 상대라는 점을 또 동시에 저희가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하는 상대라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인식과 정립 없이 대북 관계를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일시적인 그런 그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부터도 필요가 없다고, 남한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아까 안녕하세요. MBC 구민지라고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제 경제 지원 협력을 나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예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북한을 먼저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신지도 혹시 여쭙고 싶습니다.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대화의 창구는 늘 열어놓고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그 기본적인 그 인권 보장을 위한 그러한 지원은 그거는 뭐 지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제 전망과 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깔려 있는 것인데 국제사회가 협조해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은 북한도 자체 번영을 위해서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핵화를 생각하지 않고 북한의 그 핵무장에 대해서 뭐 일부 지지한다든지 강력하게 억제하지 않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게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 말씀하셨죠?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그래서 북한에도 이런 산업과 경제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은 결국은 비핵화가 뭐 핵무장이라는 게 어떤 정권을 늘 보유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데일리엔 김정입니다. 앞서 나온 남북관계 정상화 그 연관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후보님은 현 정부 남북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이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라고 이렇게 북을 위해서 소위 대변을 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이런 행동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 한두 개 정도만. 아니 뭐 질문하시라고. 네. KBS 강병수 기자입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이 북한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후보님은 정상회담에 의지가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선결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상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상호 그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그 관계가 그 진전되는 어떤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경선 때 핵무장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이 입장 견지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능력이 갖춰지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핵무장이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핵 확산 그 금지 조약이 있고
이 핵확산 금지라는 것은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용인하지 않는 그런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그 핵무장을 비핵화를 우리가 얘기를 꺼낼 수가 없고, 결국은 양쪽이 다시 핵무장으로 가면서 결국은 핵 군축 문제만이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반도의 그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 레버리지는 바람직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을 이용한 활용한 확장 억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은 없지만 상당히 강력한 이런 무기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기에다가 만약에 핵을 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저쪽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거를 각오하고 해야 하는 그런 대응 무기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전시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미 지금 동맹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미가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작전의 지휘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발발한다면은 미국에서 아마 수십조 원 상당의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와 전략 자산들이 한국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이 그 연합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군사 정보. 그래서 이 군사 정보, 이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한 그 군사 정보를 쥐고 있는 쪽이 작전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미 그 연합작전에 있어서의 그 작전주의권을 가지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그런 그 정찰 자산을 통한 그 정보의 획득,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미사일 그 방어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역시 감시 정찰 자산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VOA 유주연입니다. 오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자포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인권법이 지체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북 인권단체들이 활동이 제약되거나 아니면 좀 억제를 받는 경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이라던가 의약품에 대한 협력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권은 지켜지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무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상.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권이라는 것은 범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 탄압을 받는 사람이 북한에 있던 또 다른 어느 곳에 있던 그거를 가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영토,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도 바로 남북한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그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 협력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좀 원활히
좀 공급을 받고 여유분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인도적으로 그런 의약품에 대한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BS 황영찬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외교 정책 기조가 평화와 번영이었는데 후보님께서는 자유평화 번영을 언급하셨어요. 진보 진영의 어떤 이런 기조와 조금 유사한 키워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대북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약하셨는데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어떤 거고 이에 상응하는 대북 경제 지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가장 첫 단계는 국제적인 그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히 오픈해서 검증을 받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핵개발 시설을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을 하면은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뭐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제가 국제사회를 좀 설득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산업개발과 경제 지원을 위해서. 네. 그리고 아까 또 그 문제는 저는 이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대통령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통일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전체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 이런 것에 기반해서 남북관계도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그 관계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기존의 CVIB에서 불가역적 아이인 불가역적 조항이 빠졌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계속해서 한미 동맹이 지난 5년간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사찰을 받겠다고 하다가 또 지금 우라늄 정제 이런 거 시설을 좀 없애라고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없애는 척하다가 다시 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설과 이런 것이 전부 알려진 이상 몰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뭘 물으셨더라? 한미동맹이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게 한미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북부는 1년에 이제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하는 한미 연합군사 작전.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한미가 일단 기본적인 군사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작전에 투입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매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는 군대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사 안보 동맹인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의 그 군사시설 그 기지에 대해서도 지금 성주의 사드 기지를 보십시오. 어디 뭐 시민단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부가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육상으로는 지금 물자 이동 공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걸 방치한다는 것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 기술은 이거는 웬만한 나라에는 전해주지도 않고 또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원자력 잠수함을 그냥 함부로 팔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도로 신뢰가 허물어지면은 이건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다가 돈을 아무리 조단위 돈을 준다고 누가 원자력 잠수함을 팔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그 선제 타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답을 하느라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네. 안녕하세요. 주세일부 도문정 기자입니다. 후보님 아까 전에 그 커드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걸 보면 한미동맹을 또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커드에 참여하시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그 워킹그룹, 실무그룹에 기후, 백신, 또 이런 이런 첨단 기술, 그 워킹 기술에 참여를 해야 우리보다 앞선 이런 기술을 저희가 또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료협력 체계가 가능하고 또 글로벌 이슈에 저희가 또 협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워킹그룹 참여를 지금은 백신만 들어가 있는데 기후와 신흥기술에도 이제 좀 참여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후보님 아까 그 선택하는 거는 아니 아까 누가 안 물으셨으면 그냥 나. 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선택 타격 언급으로 이제 좀 북한에서 네. 선제 타격 언급으로 시작해서 이제 북한이 네. 좀 아. 사태론까지 좀 불거지고 있다. 그거요. 그 선제 타격은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그 아마 어디 외신 기자 한 분이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타격하는 거 이외에는 없는데 지금 현 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 사실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선제 타격, 킬체인을 포함한 삼축 체제 구축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5년 동안 이 킬체인에 대해서 전혀 이 삼축 체제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 선제 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시켜가지고 남한을 상대로 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 2나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리 그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또 발사 기지뿐만이 아니라 그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또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남북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